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울산급 배치3 5, 6번함 수주를 놓고 처음으로 맞붙게 된 것인데 본격적인 수주전에 앞서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를 4년 전 통상마찰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원한 가운데 우려와 달리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의 주가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고향 주민과 동창생, 어려운 지인 등에게 사재를 털어서 약 2,50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지원 금액만 약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KG모빌리언스가 애플페이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G모빌리언스는 시스템 내부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오늘 공식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프라임 이슈 시간이죠.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흥미진진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이변의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예. 울산급 배치3예요. 5, 6범함 수주를 놓고 이제 맞붙게 된 것인데 본격적인 수주전에 앞서서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다수의 언론이 주목을 한 소식인데요. 오는 30일에 방위사업청이 울산급 호위함 5, 6번함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달쯤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계획인데 물론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H중공업 등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이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울산급 5, 6번함 사업 규모가 제법 큽니다. 8,300억 원대니까 1조에 가까운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했었는데 한화오션 출범시킨 뒤에 이제 처음으로 펼쳐지는 군함 수주전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누가 기선제압을 하는가 이제 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5, 6번함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주 여부에 따라서 배치4라든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라고 부르죠. KDDX 사업 등 이 특수선 부문 성과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첫 싸움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전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예, 전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김동관 부회장이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나서서 한화오션 부스를 찾아서 힘을 실어줬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배치2 사업에서 호위함 1, 2, 5, 6번 함을 수주했다는 점도 한화 쪽에서는 내세우고 있고 이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그 복합 센서 마스트하고 전투 체계를 5, 6번 함에 탑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핵심으로 한화 쪽에서는 꼽고 있는데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한 부분에서는 경쟁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화는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울산급 호위함 1번함을 성공적으로 이미 설계하고 또 건조를 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탑재해서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레이더는 이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또 대응이 가능한 그런 레이더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배치2 사업에서는 한화오션과 딱 4대4 4척씩 나눠 가졌습니다만 이번 사업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따돌리겠다라는 것이 포부로 읽히고 있고요. 양사 모두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싸움 이후에도 특수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수주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첫 승기를 누가 잡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 싸움에 이목들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화의 아들과 현대의 아들의 싸움. 네, 두 사람 알고 보면 뭐 절친이라고는 하던데, 네네. 네, 사업에서만큼은 친구가 뭐 따로 없겠죠. 어느 쪽이 8,300억대 군함을 수주하게 될지 이 싸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를 4년 전에 통상마찬 이전 상태로 완전히 지금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면서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예. 우려와 달리 전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소부장 기업들을 우리 스스로 더 키워보자, 일본에 기대지 말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소부장 기업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준 것도 사실인데 이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되면서 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의 한국 어떤 수출 이런 길들이 더 활발하게 열리면서 그렇다면 한국 소부장주는 괜찮은 것인가? 소부장 기업들은 괜찮은 것인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어 왔는데요. 일단 헤럴드 경제가 오늘 27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 주의 주가를 2개월간 주가 변동폭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평균 12.54%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2달여 만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라는 것이 헤럴드 경제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네요. 네, 구체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식각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APTC의 주가가 이 기간에 50%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포토레지스트 이것도 이제 핵심 부품이죠. 국내 유일 포토레지스트 생산사 동진 세미캠의 주가도 31.58%, 그 밖에도 반도체 제조용 진공 펌프 제조사인 LOT 베큐움도 그렇고요. 여러 이제 그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고 분석을 해놓고 있고요. 한일 간에 존재하던 이제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 일본 소부장 업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글쎄요. 금융 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실제 이 소부장 업계의 전망과 현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 일본 소부장 기업의 제품이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은 높긴 한데 지난 4년 동안 이제 국산화 또 이제 우리 기술력을 또 높였다라는 그 성과는 평가할 만하고 만약에 또 일본 소부장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일이 있겠는가 이제 여기에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 기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 즉 주가로만 봤을 때 현재 우리 소부장 기업이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보는 건 조금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고요. 당연히 예. 일본의 소부장과 한국의 소부장이 함께 경쟁을 해서 더 나은 기업이 선택을 받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고 4년이라는 시간이 일본의 소부장 실력을 대체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었냐라는 예. 어떤 경쟁의 시기가 너무 또 빨리 찾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더 고삐를 쥐어틀 만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한정된 기간 안에 주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헤럴드 경제의 보도인데 앞으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됐는데 영향이 크게 없다고 하니까 좀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프라임 이슈 시간에 항상 국내 CEO들의 행보를 종종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이분의 행보가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진 부영그룹의 이중근 창업주가 고향 주민과 동창생 그리고 어려운 지인 등에게 사재를 털어서 무려 2,500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무려 2,500억 원입니다. 네, 이게 2,500억 원을 자비로 기부하는 CEO 있었나? 실제 저희가 모든 CEO의 역사를 다 되돌려 볼 수도 없고 보도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예. 주민과 동창생, 어려운 지인 등에게 그냥 준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고향 토박이 주민들에게 1억 원 안팎씩 입금을 해줬다고 하고요. 현금 지원 금액만 약 1,500억 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향인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가구 주민들에게 세금 공제하고 2,600만 원에서 9,020만 원까지 최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 토박이, 실거주 30년 이상 등 이 거주 기간에 따라서 5단계로 또 차등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사신 분들이 더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 창업주의 경우에는 또 지난 22일부터 순천 지역에 있는 7,500여 가구에요. 참치 세트 그리고 공구 세트 등도 전달했고 전국의 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이 참치 세트가 함께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여기 서면 동산초교 동창생, 순천중 동창생들에게도 1억 원씩 전했다고 하고요. 순천고 졸업 동창들에게는 5천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뭐 사실 이번 일만 기부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91년에 순천에 부영 초교를 지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뭐 친인척, 군대 동기, 형편이 어려운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이미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다 합하면 2,500억 원에 달하는 기부입니다. 한 분의 말씀을 좀 옮겨드리면 이분은 이제 운평리에 사시는 장모 씨인데요. 우리가 이분을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까 꿈을 꾸는 것 같다라면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뻐한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우리 이정미 앵커께서도 좀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네. 이런 일도 좀 처음 본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처럼 실제 기부를 받으신 분 역시도 굉장히 좀 네. 당황스럽지만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중근 회장의 이렇게 훈훈한 네. 뉴스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좀 논란이 됐던 일들이 예. 이번 화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곱지 않은 시선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훈훈하다, 뭐 이제 저희처럼 실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부럽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사에 달려 있는 여러 댓글들의 뭐 수준을 보면 뭐랄까요, 좀 악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좀 찾아보니까요. 부영의 부실공사 사례에 대한 비판, 또 기존의 이 창업주가 부영 회사 돈에 대한 횡령, 그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전례 등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예.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데 실제로 2018년에 4,300억 원대 배임 횡령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는 좀 다르게 520억 원 가량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그해 11월에 징역 5년, 벌금 1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었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또 보석 상태로만 유지를 해서 예. 이건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게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 병보석이 아니었고요. 사흘 이상 여행이 또 가능한 일반 보석이어서 이게 뭐냐, 이제 황제 보석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서 결국에는 2020년 1월에 2심에서 1심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구속 수감이 됐고요. 네. 그해 6월에 또 구속집행정지 신청해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만 그해 8월에 또 징역 2년 6월을 다시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신 거고요. 아, 지난해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군요.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2022년이고요. 예. 최근에는 사실은 부영이 실적 부진이 있었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중근 회장에게만 두둑한 배당금을 줘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아하. 이게 근데 회사 구조와 시스템상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예. 이 회장의 부영 지분율이 93.79%거든요. 대부분의 배당금을 어쩔 수 없이 이 회장이 수령한다라는 의미라고 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사실 이제 기업 CEO나 기업적 측면에서 이 배당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주주들에게 보여주거나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될 텐데 이제 이런 개인적 배당 잔치로만 이런 돈들을 착복을 해서 나중에 승계 작업을 혹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부영 같은 경우에 지금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네. 나중에 현금 자산이 필요하니까 이 배당금을 이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배당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냥 아는 지인들, 지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만 하는 것이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너서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한 사람한테 칭찬할 건 칭찬하자, 이제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좀 비판받아야 될, 또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안들은 감내해야 되는 것이 이중근 회장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씁쓸해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네, 평가를 하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증권시장의 특징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언스가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있었어요. 이 소식에 오늘 KG 모빌리언스 상한가를 기록했죠. 네, 29.95%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애플페이와 손을 잡는다. 그것도 유일하게 국내에 지금 애플페이가 지원되는 PG 파트너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휴대폰 결제 PG사로서는 현재 KG 모빌리언스가 유일하고 이제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만큼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난 8일에 사실 애플페이 서비스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오픈했습니다만 내부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오늘인 28일에 공식적으로 오픈 소식을 전한 것이고 KG 모빌리언스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애플페이 서비스를 기다려왔던 가맹점과 고객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신규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아무튼 이 최적화된 결제 환경 그리고 장애 없는 운영 시스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뭐 AI도 그렇습니다만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높은 주가 상승을 당일에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네. 놀랍진 않은데요. 다만 이게 상한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사실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이제 PG 파트너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NHN이나 나이스페이먼트, 토스페이먼트가 있는데 휴대폰 결제 PG사로는 또 처음이고 유일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높은 전망과 기대감이 반영된 상한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우상향 곡선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미국의 프리미엄 수제 버거 브랜드가 잇따라서 우리 한국에 상륙을 하면서 고가 버거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또 하나의 미국의 유명한 수제 버거가 들어왔었죠. 바로 파이브 가이즈인데 김동선 버거라고 해서 또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박 기자, 미국보다 싸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더 비싼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뉴욕주보다 햄버거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국내 운영사가 한화 갤러리아의 자회사 FG 코리아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화 버거라고 어떤 분들은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이제 미국에 상륙했다고 하면 반드시 먹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국내에서 유일한 지금 현재 파이브 가이즈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사실 이제 홍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FG 코리아의 오민우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할 때 국내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미국 본토보다 약 13%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소 가치도 있고 있는데 가격을 가격도 더 싸고. 미국보다 싸게 먹는다면 미국 맛을 한국에서 그대로 즐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국내 1호점을 개점한 이 파이브 가이즈가 홍보한 대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요. 파이브 가이즈의 미국 매장이 주마다 판매 가격이 달라서 실제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은 미국 본토에서보다 비싼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27일 기준 미국 뉴욕주의 킹스턴의 현지 가격과 한국 매장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파이브 가이즈 치즈버거 가격이 한국이 미국보다 약 8.4%가 비쌌다고 합니다. 이달 기준 킹스턴 매장 치즈버거 가격이 9.65달러고요. 부가가치세 8.875%를 기준으로 하면 약 우리 돈으로 13,740원이라고 하고 반면 한국 매장에서는 같은 메뉴를 14,900원이라고 하니까 8.4% 이제 우리 원으로 따지면 약 1,200원이 더 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햄버거뿐만 아니라 감자튀김이나 쉐이크 같이 음료도 일부 미국 지역보다 한국이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한화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좀 나왔을까요?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명하기로는 국내 판매 가격이 미국 본토보다 13% 저렴하다고
밝힌 것은 미국 버지니아주 매장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라고 특정 지역을 꼭 꼽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국 본토라는 표현을 쓸 게 아니라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국 버지니아주보다 약 13% 저렴하게 네.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뭐 팩트가 틀리진 않은 건데 예. 뉴욕주보다는 훨씬 더 비싼 거잖아요. 8.4%가 예. 비싸다는 것이 이제 취재 여러 유수 언론들의 취재 결과 따르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본토 매장에서는 일반 소고기보다 일단 품질이 좋은 미국산 소고기인 그라운드 척 소고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 매장에서는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화된 거 아니냐. 맛이 즉 미국 파이브 가이즈 버거의 본토의 맛이 아니라 예. 한국화 맛을 먹는 거니까 미국에서 먹었던 분이 한국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먹어보고 나서 이거 내가 미국에서 먹었던 맛은 아닌데? 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하나고요. 네, 결론은 같은 패티가 아니고 그렇죠. 한국산 한우도 아니고 예. 호주산 소고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감자튀김용 감자도 미국 본토에서는 당연히 미국산 감자를 쓸 텐데 한국에선 국내산을 쓰니까 본토 맛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제가 너무 꼬치꼬치 막 감자까지 얘기하니까 뭐 햄버거 가지고 그렇게 막 네. 꼬치꼬치 해묻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파악하자면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근데 미국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을 하마 측에서 한국으로 들여와서 우리 국민들이 좀 폭넓게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프리미엄 수제 버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일인데 가격 정책이나 마케팅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혼선을 주거나 혹은 뭐 과대 광고, 어떤 포장 광고 될 만한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우리 자성의 목소리가 좀 파이브 가이즈 측에 촉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먹어보곤 싶네요. 네. 자, 6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죠.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의무 고발 요청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요, 변호사 중개 플랫폼이죠. 로톡 때문인데, 예.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로톡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고 수임료를 비교하고 어떤 사건을 맡길 때 내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지인으로 소개를 받아도 수임료가 너무 비싸거나 상담 비용이 비쌌던 점을 로톡이 해결해주는 측면도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전국 다양한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제 포괄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 의무고발 요청 검토에 좀 나선 것은 이 소규모 기업이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라는 판단이 아무튼 중기부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는 로톡이 아니라 세무 플랫폼이죠. 3.3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 세무사회와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을 그 공산이 크고요. 직방은 들어보셨을 텐데 당연히 공인중개사 네. 협회 측과 갈등을 빚을 만한 이럴 플랫폼인데 이런 신생 플랫폼들이 각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 업계에서 만약에 이런 혁신적인 싹이 튀었는데 이걸 자꾸 밟히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좀 살펴보자라는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얘기 들으니까 그 타다 상황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론 타다가 법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와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어찌됐든 여론에 많이 밀려서 규제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된 도입을 하지 못해서 발목 잡혀서 결국에는 타다의 유사한 서비스들이 지금 다시 재등장하는 상황까지 네. 오게 됐기 때문에 타다 무죄 판결과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중기부 차원의 정부 차원의 의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무고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협과 서울변회에 관련 소명자료 요청도 했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고발 요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 단체에 대한 의무고발 요청이 이번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공정위가 올 2월에 변협과 서울변호에게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런 강력한 규제를 꺼내려는 것은 그만큼 로톡의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제2의 타다가 될 수 있으니 예. 중소기업부는 적어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로톡이 어떤 상황이냐? 현재 지금 존폐 직전의 위기라고 하고요. 로엔컴퍼니인데 이 회사의 이름은 로톡 운용사입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규제개혁 추진단의 간담회에 나와서 2년간 약 200% 성장했었고 가입한 변호사도 4천 명인데 하루아침에 변호사가 절반이 떠났고 지금까지 입은 손해만 100억 원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서 예.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직원들을 좀 인사구조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희망퇴직도 하고 강남 신사옥에서 사무실을 또 빼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게다가 더불어서 타다처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로톡에도 분명히 있고 국회 차원에서 인식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 로톡 서비스가 좀 더 뭔가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비교도 해보고 온라인 내에서 수입률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냐 물었더니 64.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1%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큰 차이인 것이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직능단체, 직역단체와의 갈등을 정부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런 혁신 서비스를 여론에 막혀서 도입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과 소비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두 가지 그렇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